이뇨한 혁신위가 혁신위원 인선을 마치고 오늘 오후 첫 회의에 들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오늘 오전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 의장의 임명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혁신이 구성을 마친 이뇨한 혁신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첫 회의를 열게 됩니다. 아무래도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운영 계획 등을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여야 입장에서 각각 기대와 전망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뇨한 혁신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는 것으로 저희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드리죠. 예, 일단은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이뇨한 혁신에 전권을 들이고 많은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구성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뇨한 위원장이 모든 것들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위원 구성 마지막 의결 사항까지 어느 것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진행이 됐습니다. 들어가 있는 인물 면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서울 지역의 다소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경진 당협위원장 등 이렇게 강북 지역에서 뛰고 있는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도권 전체가 총선을 앞두고 위기다 이런 평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 같은 위원장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꾸고 변화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을 건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혁신의 성과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하나 둘 가시화돼서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님이 처음에 거론이 되고 또 결정이 됐을 때 굉장히 좀 신선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뇨한 위원장님이 첫 일성은 당과 또 정부, 대통령실과의 분리를 주장을 하셨어야 된다. 첫 일성은 당의 공천에 관여하지 마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 운영에 관해서 관여하지 마라. 이게 첫 일성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 얘기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혁신위원회를 방문해서 대통령은 공천에도 관여 안 하고 또 그리고 당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님이 하셨어야 되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낙동강 하류에 중진 의원들은 좀 뒤로 물러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또 농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분이 얼마나 정말 전권을 가지고 일을 하겠나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혁신위원들을 이렇게 면면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을 어떻게 이분이 어떤 기준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을까라는 좀 걱정과 우려도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사실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이번 혁신위 구성을 두고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면 아쉬움의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봤더니 일단 비용계가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네, 이뇨한 위원장이 천하람 순천 당협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합류를 정중히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미 다 알려졌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본인 스스로 거부한 내용들이 밝혀졌고 또 개혁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던 윤희숙 전 의원에 대해서도 혁신위 합류를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본인이 고사를 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은 그림이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 과정 속에서 혁신이 아닌 구색 맞추기식으로 만약에 혁신을 끌고 갈 요량이었다면 애당초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하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이분들의 합류는 불발됐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방향성, 생각,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나머지 있는 정책 컨텐츠에 충분히 담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뇨한 혁신위가 끌고 나가는 그 성과물에 대한 1호 혁신안, 2호 혁신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요. 민주당의 지난날 김은경 혁신위가 내놨던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늘 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진부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재명 대표에 딱 연결이 돼 있으니까 혁신안이 지도부에 대한 의견과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서 혁신위가 제대로 발을 떼지 못하는 상태의 신뢰를 잃어버렸거든요. 얼만큼 혁신적인 컨텐츠를 1호 혁신안으로 꺼내들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당이 얼만큼 이를 뒷받침하면서 끌고 갈지 여부가 혁신의 성패를 가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윤계 관련해선 인유한 위원장이 실제로 이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쓴소리를 많이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쓴소리에도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이나 앞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어느 정도의 쓴소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첫 일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운영에 관여하지 말고 공천에 관여하지 마십시오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뭐 공천 관련해서는 낙동강 하류 얘기도 농담으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 보고 실제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 지역의 원외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정확하게는 비윤 내지는 반윤이라고 볼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김경진 위원장님이 계신 데는 또 허은하 의원님이 또 같이 도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하 의원도 사실 지난번에 이준석 그 전당대회 때 나오셨던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인 거를 아는데 거기에 김경진 당협위원장을 또 혁신위원으로 하는 걸 보고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뭐 구색 맞추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이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뭐 비명계 또는 색깔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을 부랴부랴 차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 나머지 분들도 뭐 청년, 여성 뭐 다양하게 포진은 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언제 쓴소리를 했는가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요한 위원장님이 쓴소리만 한다고 해서 사실 혁신위에는 뭐 김은경 혁신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으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혁신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성공했다라고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어느 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님이 지금 쓴소리만 하고 그리고 그냥 뒷전으로 물러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큰 방향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리고 제1호 혁신안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앞으로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선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도 계속해서 관심을 쏠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 그리고 네. 정책위 의장에 의한 부분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각각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 삼선의 이계호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된 인사라고 봅니다. 그 전부터 뭐 최고위원회는 거론이 됐었어요. 박정현 구청장은 사실 이분을 친명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저하고 같이 구청장도 했었고 한데 이분은 환경운동을 하시고 환경단체에 있다가 구청장을 4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별다른 어떤 정치활동을 하시다가 오신 뭐 정치활동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제 구청장 하다가 작년에 이제 낙선하고 그리고 조용히 계셨던 분인데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분을 가지고 친명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공천을 걱정하는 현역 의원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명계라고 하는 이계호 의원도 비명계라고 하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또 도지사까지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정치 영역을 넘나들면서 친명계와 비명계를 좀 통합하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인선이 함의하는 바 뭐 상대당입니다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한 기준과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이 또 국민의힘의 지난날 지명직 최고위원 등이 바뀌었을 때 민주당이 내놨던 혹독한 평가를 고민해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지명직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 지난날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로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명계의 상징성을 지닐 수 있는 인물들이 들어갈 때 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통합의 진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가 될 텐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내놨던 평가 그대로를 들이댄다면 지역적 특색을 고려했을 때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이면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한 이상민 의원 정도가 들어와야 여기에 대한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한 수박 색출 등에 대해서 당도 오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적어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통합의 의미를 담보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뱉었던 그 잣대 그대로를 본인의 자당의 역할을 보면서 한 번쯤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위원회에 있는 젊고 역량 있는 사람들이 참신하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쥐고 있는 자리에 사실은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전 구청장 한 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적하는 발을 그대로 돌려드리게 된다면 결국은 친명계의 한 명,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색 맞추기로 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적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 인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게 될 텐데요. 과연 이재명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또 지명 선임 최고위원으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제대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 판단이 적절했는가를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새롭게 임명된 인물들의 행보 함께 지켜보시죠. 그런가 하면 민주당 어제 이재명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들 간의 오찬 회동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온 메시지가 뭔지 보니까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다만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테러 수준의 공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대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강성 지지자에 대한 발언은 참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아무 얘기가 없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대표가 나서서 일일이 정말 시어머니처럼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큰 틀에서 통합을 강조하고 전 원내대표, 현 원내대표도 만나고 통합의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당원들의 생각을 일일이 규정하고 또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좀 뭐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과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당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좀 맡겨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런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개딸들이니 강성 지지자들을 쳐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과도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매번 당원들의 생각을 규제할 수는 없다라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온당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대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과거에 있었던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것처럼 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죠. 가장 우려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극단화되는 상황으로 내몰리진 않을까 싶은데 거리에 이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수막을 붙여놓고 해당 의원들의 머리에 수박을 씌워놓고 이런 온갖 혐오의 표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지도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더 당내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발언들이 있게 됐을 때 원칙적인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내줄 때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홍영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문 의원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화답을 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 있고요. 타당의 일이기 때문에 더 쓴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정치 문화들은 뒤로 물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니요, 거기에 한 말씀 드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지 않아도 저는 당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당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대표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수준의 공격이나 이것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뭐 대표도 말씀드렸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의 중진이든 그 지역의 위원장이든
나서서 그런 혐오감을 들게 하는 것들은 좀 막거나 또는 이분이 만약에 당원이라고 하면 적절한 조치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상황 짚어봤고요. 이제 대통령 일정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서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으로 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을 한 거라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나게 됐는데 어제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거의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고 바로 옆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여러 고초를 겪고 난 뒤에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있었던 자리의 모습들이 꽤 편안해 보였고요. 또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저 자리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건네더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저 자리에 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길었던 모습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해외 순방을 꽤 자주 나가면서 국익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과 같은 압축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바라볼 텐데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어제 추도식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거 다 고민할 필요 없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축이 있었던 공예에 대한 평가들을 어제 다 같이 기리는 자리였고 또 과거로 보면 약간의 갈등 구도들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폭넓게 통합하고 우리의 통합이 이게 단순히 진영의 통합을 넘어서 국민 통합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던 의미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예, 저는 뭐 그 여당에게는 의미 있는 자리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전체로 봤을 때는 또다시 이념 전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뭐 공과가 있습니다. 뭐 산업화 시대의 대표적인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유신헌법이든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인 독재 이런 것들로 국민들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또 남아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순방 이후에 첫 행보가 이렇게 박정희 정신과 이업을 되새겨서 뭐 도약하자, 통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하면 지금 여야가 통합하고 협치를 해야 될 때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그리고 선거 끝나고도 뭐 통합의 행보 그리고 반성하시고 한다고 하시고 또 민생 행보를 하겠다라는데 첫 행보가 꼭 여기였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념보다는 민생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념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정치 행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일정으로 치자면 이것 또한 뜨거운 감자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추모제 참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거센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 건데요. 먼저 발언 드리죠. 네, 추모 일정 참석을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대한민국이 두 번 다시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를 철저히 하는 재난안전 시스템이 대비된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대한 고민들이 그 누구보다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추모에 관련돼서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고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기사가 하나 떠서 보니 유이동 정책위 의장은 이미 개인 자격으로 추모제에 참석을 하겠다 밝혔고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참석을 하겠다고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만희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추모제에 같이 함께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뜻을 같이 밝혔고 또 여기에 동참하는 여러 의원들도 함께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지난날 있었던 있을 수 없는 그 비극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또 다른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우리 사회를 가르는 일이 없도록 진심 어린 추모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우리 정치권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공동 주최자가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예, 야당이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야당이 또 주최자로 또 들어가게 됐다라는 저는 핑계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거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뭐 유가족 다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단 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통과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위로하는 거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좀 결정되기를 바라고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심지어는 민주당조차도 그렇다고 하면 주최자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못 만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 명분을 댈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1년이나 지났는데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또 그리고 추모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대통령실에선 일단은 불참 의사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 다시 돌이킬 상황이나 그런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일요일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네. 있으니까요. 제가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기류 변화가 있는지는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의원들과 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지도부의 일부 인사들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추모하는 그 진정성을 좀 어떻게든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지들도 있으니만큼 예. 이 국민적 여론들이 이 재난을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정치적인 쟁점화돼서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빌미가 되곤 하는데 우리 시대가 가져가야 될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 아픔을 함께 위로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의 입법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환영합니다. 또 그리고 또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지난 정부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좀 논의하고 또 그리고 법사위로 이미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법사위에서도 60일 동안 무려 2달 동안이나 그냥 이유 없이 계류되어 있다가 본회의로 직회부하겠다라고 결정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것을 존중하고 저는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하다. 마지막 국회에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입장인 거지요? 의견이 팽배하게 부딪히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숙고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임대차 3법에 대한 일방적인 처리 통과로 인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교란과 어려움을 겪었던 예를 떠올려 보게 된다면 법안의 일방적인 처리로 나타내는 후폭풍, 후과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하고 숙고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불법 파업들을 조장하게 되면서 기업이 미치게 되는 그 피해가 얼마큼 커질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모를 리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법안에 대한 처리를 강행하고 또 여기서 숙고되지 않는 법안들이 올라와서 처리가 되게 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 이 제2요구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또다시 대통령실을 향해서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정치를 저는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3법이라고 불리는 미디어법 같은 경우도 지난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법이라면 본인들 때 왜 처리를 안 했습니까? 본인들이 5년 동안 정말 정당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그랬다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평가 조작 의혹으로 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 상황 하나하나를 다 똑똑히 지켜보시기 때문에 저는 정치가 좀 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